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우리 국회에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2016년 1차 촛불 시민혁명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에 여의도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호,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와 조혜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분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 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덮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시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당은 야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6달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변경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고 분명하다는 점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저는 반드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우리 국회에게 투명한 정치 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공존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정시에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며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신속 처리의 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요건을 갖춰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우리는 시급히 대답해야 합니다. 이런 국회의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반복적으로 뒤집어 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도 그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만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 검증과 공개 정책 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데 국회만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당은 당당히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반대로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입시와 입사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그곳에서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출발은 우리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실태 전수조사부터 고위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전수조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브렉시트 등이 그 핵심 원인입니다.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책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우리 국회의 역할은 크고 중요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는 시급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9만 7천 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 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상용직 일자리 수도 2달 연속 대폭 늘어나 상용직의 비중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함께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 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 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 1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 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싼 논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이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